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영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장님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 하락을 좀 경고를 해오셨는데 미국 증시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조정도 받았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뉴욕 증시 하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예,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여전히 하락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네. 그 첫 번째로 보면 미국의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운턴으로 돌아서고 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관세 문제가 보통은 아니죠. 예, 네. 이것도 미국 경제에 좀 이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 번째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정치 일정을 볼 때 올해 미국 경제가 안 좋더라도 미국의 집권당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올해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미증시의 하락 원인을 관세로 분석을 했는데 관세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제 미국 경기 사이클의 둔화가 있었고 또 뭐 정치 요인까지도 좀 겹쳐 있다. 미국 경기를 좀 좋지 않게 보시는 근거 먼저 어떤 걸까요? 예, 저희가 여러 이벤트 요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또 임계 조건, 임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경제가 또 방향을 바꾸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쪽에 보면은 기준금리하고 명목 GDP 증가율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릴 때 미국에서 대단히 유리하게 빌리면 기준금리로 빌릴 수 있겠죠. 뭐 특별한 가산금리 없이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은 아마도 명목 GDP 증가율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수익성이 오히려 대출 이자율보다도 더 안 나온다면 대출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소위 레버리지 경제가 멈춰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붕괴, 그리고 금융위기, 팬데믹 때도 기준금리보다 명목 GDP 증가율이 아래쪽에 있으면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또 기준금리보다 이 명목 GDP 증가율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들이 좀 자주 빈번하게 있어서 이 현상을 조심해야 되고 올해 중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 지출 축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는 도표의 회색 선이 잠재 GDP 대비해서 실질 GDP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네. 미국 경제가 원래 실력, 잠재 GDP보다 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선 위에 있으면 원래 실력보다도 그 당시의 경제가 좀 잘하는 거죠. 예. 요즘에 원래 실력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이 빨간색으로 미국이 재정 지출을 많이 썼을 때를 표시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GDP 대비 재정 지출이 24% 이상이었을 때가 역사상 4번 있더라고요. 예. 그 4번 시점 표시했는데 예전에 저축대부조합 사태, 금융위기, 팬데믹 요때는 당연히 재정 지출 좀 많이 썼어야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재작년, 작년 요때는 굉장히 특이한 시점에 재정 지출 많이 썼습니다. 예. 많은 학자분들도 지적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위기 상황이 없을 때에 돈을 많이 풀었던 것, 그래서 경제가 과포장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재정 지출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줄여 나간다고 하죠. 예. 그럼 이러한 과포장된 부분 줄여 나갔을 때 영향도 저희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떼더라도 경제 문제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재정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경기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2분기 GDP 나후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좀 반영하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떠한 특정 시절에 경제 또는 주식을 관찰할 때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요즘 특수성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되면 조금 속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이제 관세가 매겨지고 물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선제적인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일부 지표는 이렇게 반짝 상승하고 그 이후에 부진해질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인 수요가 반영되는 지표들은 최근에 또 반등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예, 이것은 판단할 때 오히려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표보다는 좀 큰 틀에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지만 지난 2년간 큰 상승장을 이어왔고요. 미국 경제 역시 나홀로 성장을 이어왔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이 경기 하락이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사실 내일도 모르는데 미래까지 전망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시나리오는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서서 제가 주식시장 하락 요인 3가지 중에 3번째 정치를 언급드렸는데 네. 요건 정치 일정하고 한 맞물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2년마다 주요한 아주 큰 정치 일정이 있죠. 향후로 보면은 2026년 11월 중간 선거 있고요. 네. 또 2028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가 좀 부진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무리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회색 점선으로 표시된 상황인데 올해는 반짝 좋을 수 있지만 네. 오히려 부작용도 더 많아서 이후로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시점이 2026년 중간 선거 앞두고 또 대선 앞두고 이렇게 쭉 경기가 떨어진다면 공화당 입장에서 낭패입니다. 예, 이게 돈을 잘못 쓴 거죠, 한마디로. 네. 예. 자, 그런데 올해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경제가 좀 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장기적인 숙제들, 관세 문제, 무역 수지 적자가 워낙 큰 문제였으니까 이 부분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재정 지출도 너무 펑펑 썼던 거 이것도 좀 줄이려고 하고, 이러한 장기적으로 고질병들을 치료해 간다면 올해 경제는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올해 경제가 좀 안 좋더라도 올해 말 무렵 네. 부양책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2026년 중간 선거 즈음에는 경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저 효과만으로도 내년엔 그럼 경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까지도 경제 상승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올해 경제 하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내했다가 아마도 올해 연말경 부양책을 좀 더 강도 높게 제시하는 형태. 그러면 경제 하락은 올해 연말 정도까지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올해 좀 경기 하락을 두고 봤다가 올해 말에 이제 부양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꺾이고 경착륙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폭은 좀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폭을 가늠할 때 주로 이용하는 지표가 그냥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예. 컨퍼런스 보드 미국 경기 선행 지수 요걸 보면 이 네. 회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 팬데믹 때 저점을 어. 경기 선행 지수가 하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한 15% 남짓 조정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경제하고 주식을 주인과 견공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주인이 견공을 이렇게 줄을 묶어서 산책을 시키는데 그래도 결국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가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본다면 주식 시장도 이의 수준을 맞추면서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 팬데믹 때 저점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면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네.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하락 가능성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증시의 좀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뭐 이런 고용시장 둔화가 나타나고 침체 우려가 확산을 하게 된다면 연준도 뭐 가만히 있진 않고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텐데요. FOMC나 뭐 금리 인하도 이런 뭐 증시나 이런 쪽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엔 좀 역부족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금리 인하가 항상 뭐 이후로는 물론 경제와 주식에 도움이 되지만 네.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 부진 또는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게 나타나기 훨씬 전에 선제적으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정책을 마련해 둔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가 사후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 당시 바로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용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예를 들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네.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사람들이 낮은 대출 금리로 당장 투자할까? 당장 경제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예.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웅크리게 되죠. 소위 유동성 함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이후로 금리 인하는 좀 사후적인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의 그 주식시장을 돌려 세우지 못할 것 같고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 유예가 마감되는 게 7월 초가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의 연준의 여러 의사 결정자들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7월 초 이후 물가나 고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표들이 단 한 차례 확인할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연속성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7월 더하기 1, 2개월 이후 그 시점부터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연준의 움직임도 잘 봐야겠고요. 파트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또 뉴욕 증시 관련해서 또 다른 우려 요인으로 엔화 강세를 또 꼽으셨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작년 8월 데자뷰 비슷한데 이게 엔화의 향후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일본 물가가 굉장히 높은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예. 일본의 CPI가 지금 헤드라인 기준 3.6%. 예, 일본의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뭐 신선식품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물가가 3.2%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물가 상승률, 일본의 물가 상승률하고 엔화하고 같이 그렸는데 거의 뭐가 엔화고 어떤 게 CPI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일본의 물가 상승은 엔화 약세 기조를 타고 이어졌던 겁니다. 향후 일본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엔화를 강세로 만들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 다음 장에 차트에 한번 보시면 결국은 선진국 통화는 이 금리 차 방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향후 BOJ의 금리에 대한 그 결정하는 날짜를 보면 올해 연 중반에는 6월 17일 그리고 7월 31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6월 17일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예, 바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한참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도 진행 중일 거니까 유력한 건 7월 31일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름이 다가올수록 일본 금리 인상에 의한 엔화 강세의 그 가능성이 점점 더 고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작년처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충격을 안겨줬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완전히 차트로만 해석을 할 때 오류는 있지만 네. 이것도 상당히 도움은 되는데 요즘에 달러엔 차트를 보면 2023년부터 최근 2년까지 140엔을 상당히 견고하게 지키면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140엔 극초반에 달러엔이 위치하고 있죠.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된다. 그러면 140엔을 뚫고 내려갈 건데 오랫동안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이건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엔이 2차 지지선 130엔까지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 차트에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하고 달러엔인데 어떤 게 미국 시장의 PER이고 어떤 게 미국 시장 이제 달러엔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또 이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엔이 강세로 움직였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되면서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140엔 부근에 있는 엔화가 움직일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